오늘 일단 빅뉴스 첫 번째 오전 뉴스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4대 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다소 예견됐다. 다소 예견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결정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다소 도구적으로 직무정지나 사퇴 지연을 목적한 바도 좀 있었던 거 아니냐. 탄핵 소추 당시에 짜증은 나죠. 짜증은 나죠. 짜증은 나는 게 4대 4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4명이나 뭐 이 탄핵 인용을 얘기를 했네. 3명일 줄 알았는데 4명이 됐네. 그 어떻게 4명이 됐지? 3명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도 뭐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네. 4명이나 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방통위원장을 길게 안 한 거잖아요. 며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틀인가 했나? 쟁점이 되는 건 결국 그 2인 체제에서 2인 체제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의결한 거.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돼서 의결한 거의 정당성. 즉 2인 체제가 맞냐? 이거에 모든 쟁점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건데. 그게 그쵸. 핵심 쟁점이 됐죠. 결국은 그건데.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 열받는 얘기인 게 기사가 난 걸 보니까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정문 전체에 대해서 이제 뭐 이 면도날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문 전체를 본 적도 없고 볼 수단도 없고. 기사가 난 걸 보니까는 기각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일단 제적, 즉 제적과 관련된 판단은 그 방통위가 뭔가를 결정할 때의 총원, 즉 이 5명 중에 3명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임명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2명만 일단은 총원이 있지 않느냐. 그럼 2명이 제적이다. 문헌적 해석에 충실하겠다. 그렇죠. 2명이 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 2명이서 이제 하면 되고 만약에 그 2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방통위가 아주 일 안 하는 이런 불성실한 기구가 된다. 그건 안 된다. 기사 이렇게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4명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야 이건 탄핵은 기각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고 4명은 이게 방통위가 애초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합의제 기구로서 그쵸. 우리 방통위법은 합의제 기구로서 이렇게 이 기구의 성격을 이 입법 취지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2명이 만약에 이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독임제 부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방통위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명이서 운영하는 거는 이 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이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게 이제 4명인 것 같고. 맞습니다. 하지만 4대 4지만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대 4 갖고는 탄핵이 안 된다. 그래서 기각이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 심정적으로는 후자가 맞는 것 같거든요. 얘기가. 네. 방통위는 어쨌든 이전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에서 9명 체제였다가 상임위원 체제 5인 체제로 바뀌고 뭐 이런 역사도 있고 어쨌든 뭐 그렇죠. 굳이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을 거기가 갖다 놔가지고 그러한 이제 위원회 형태로 결정하라고 굳이 갖다 놓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송 장악을 그동안 해가지고 굳이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이 방송들이 정권의 그 입안의 혀처럼 굴어가지고 이 불행한 역사를 쭉 해온 그러한 이제 이 역사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 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이 각자 이해관계가 갈리는 정치권이 합의의 형태로 이렇게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 설계해야 된다 기구를. 그런 게 반영된 기구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는 거고 이 언론 정책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거나 언론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다못해 이제 그 공영방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역사를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데 2명이서 해도 이것은 그냥 방통위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상관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일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여서 헌법재판소가 그냥 이렇게 그 4명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사실 좀 의문이 들거든요. 변호사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랑 또 한 분, 두 분의 그 보충 의견이 또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는 또 보면 이제 야 그거 이 결정한 것 중에서도 기피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 게 있고 여기 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또 하나 썼어요. 이진숙 위원장이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피를 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기피 신청의 내용이 뭐예요?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 방통위에서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본인 있는데 관련 건이 있었는데 이진숙이 기피를 하지 않았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잘 모르겠냐면 일단 저도 오전에 이제 그 뭐지 보도 자료 나온 거는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실명을 익명화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김민아와 관련된 부분 이거다 하는데 김세모 뭐 예를 들면 송 X 뭐 이런 식으로 돼 네. 있어요. 그럼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핸드폰으로 그것도 보고 있는데 네,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뭐 그냥 방송도 들어가야 되고 뭐 공중파에 나가서 이게 또 질문이었으면 또 열심히 봤을 텐데 섭외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냥 뭐 이것도 잘 쓰셨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제 맞는데 이제 왜 기각을 예상을 했냐면 헌재가 6명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진숙 관련 또 가처분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종국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이렇게 추천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헌법재판관 추천을 좀 미루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러면 열받아라고 그때 헌재가 한번 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민희 의원이 그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가 철회를 하고 그 후임자를 계속 민주당 일부러 추천을 안 했어요. 3인 체제를 만들면 이제 사단이 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약간 이거 정무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 기능이 제대로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사건과 함께 연루되면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겠다. 뭐 그게 이제 뭐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예단에 갔는데 심정을 갔는데 어떤 또한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그 다음에 2인 체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2023년 몇 월부터더라? 2인 체제가 쭉 있었는데 그 이동관, 김홍일 뭐 이렇게 오면서도 2인 체제인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결정한 것들은 또 다 전부 다 위법이란 말이냐? 그렇게 위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YTN 살려내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위법이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야 그 합의제 행정기관 그 좀 약간 묘설 같은데 그게 김영두 재판관 보충 의견 그 기각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기각 의견의 본 의견이었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목도 들어와서 3명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야가 바뀌고 정권 교체가 어쩌다 보면 한쪽으로만 3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땐 또 어떡할 건데? 그러면 5명이 아니면 무조건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무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하여튼 기관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안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탄핵 의견이 6명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됐다 이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틀밖에 안 됐다. 그 열받게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이 추천을 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이제 정황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석은 사실 저는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미디어스라는 인터넷 신문 출신이지 않습니까? 미디어스라는 인터넷 신문은 요 방송 정책 또 언론 운동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좀 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최민희 문제의 시작은 어쨌든 간에 최민희 의원, 지금의 최민희 의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최민희 의원을 어쨌든 국회가 뭐 어쨌든 간에 추천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따질 수 있다고 봐요. 과연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을 한 거냐. 이분이
부적격한 인물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부적격한 인물이냐 아니냐는 국회에서 필터링 돼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의해서 다소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논란을 달고선 추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 논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추천이 됐으면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임명을 해야죠. 그쵸. 근데 임명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 했으면은 그 임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최민희는 이러저러한 결격 사유가 분명하여서 임명을 안 할 테니까 다시 추천을 하시오라는 절차적인 결론이 있어서 되돌려 보내든지 그러면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이 그러고 싶었던 것인지 법제처에다가 무슨 뭐 이 유권 해석 비슷한 거를 의뢰를 해요. 이완규한테. 네, 법제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완규죠. 윤석열이랑 아주 절친한. 근데 법제처에 가갖고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죠. 네,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뭐 한참 지나갖고 무슨 뭐가 나오긴 하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민희는 실종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통위 상임위원인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지 방통위 상임위원 지망자인지 뭐 그 지망생인지 이게 실종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를 임명해 주세요. 기자회견하고 내가 왜 나는 뭐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씨 이런 다음에 사퇴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국이 어떻게 되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이쪽에서 너네 자꾸 2인 체제라고 그러고 뭐가 없다고 하는데 너네가 방치하잖아. 왜 추천 안 해?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 너네가 추천을 해.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추천해봐야 니네가 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임명하기 싫으면 임명을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 최민희는 왜 임명을 안 했는지 니네가 뭐 얘기를 해줘라.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니?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골라볼게 라든지 무슨 얘기가 그 논리가 이어질 텐데 최민희를 왜 임명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이런저런 부적격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는 주장은 있지만 윤석열이 왜 임명을 안 했는지에 대한 이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뭉갠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또 추천해봐야 임명 안 하고 깔아뭉개면 우리는 어떡하냐 요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요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뭐 법리를 지금 모르지만 요거를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뭐 정무적인 어떤 내용으로 뭐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 완전히 그걸로 판단한 건 아닌데 무슨 이제 법리적인 뭔가 판단을 했겠죠. 근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그럼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이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집단의 결론대로 하면 앞으로 그러면 방통위가 지금과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놓고 가면 그러면 어떤 정권이든 그냥 2명 임명한 다음에 그 2명만 갖고 한 다음에 이렇게 윤석열처럼 뭐 국회가 추천해도 다 깔아뭉개고 임명 안 해버리고 2명 갖고 그냥 야 이 방송 장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이 누구예요? 이진숙, 김태규인 거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들 2명 보낸 다음에 그 점이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그냥 다 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며칠 하지도 않았잖아요. 임기 3년입니다. 임기 3년인데 오늘부로 직무 복귀했잖아요. 3년 가는 거예요, 이제. 3년 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조기 대선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뀐다. 이걸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김문수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액이 있다 하고.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 치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이진숙 이 양반 그렇게 부당하게 추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꺼져 이럴 수 없잖아요. 임기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계속 개겨야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전 정권에서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추천된 사람이어서 정말 방송 정책을 약간 색깔은 보수적이고 이 새로운 정권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보수적이지만 방송 정책 맡겨볼 만해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이런 공론의 장에서 야 그 정도 이거는 임기를 보장해줘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품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임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꽂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경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통위의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이 새로운 정권이 자기 사람으로
꽂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통위 안정성을 해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보수 정권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회적으로 방송 장악을 또 하려고 하네요. 지금 KBS 사장 누굽니까? 파우치 사장님이잖아요. 네. 파우치 사장님을 바꾸고 싶을 거잖아요. 또 아, 파우치 사장님을 괴롭히네요. 방송 장악이 또 내로남불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 들어놓을 거잖아요. 또 이 난리를 칠 것이고. 그래? 그러면은 이진숙 빵 사 먹었지? 빵 사 먹은 거 죄 물어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막 수사기관에 출동해가지고 이진숙 이거 빵 사 먹은 거 수사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걸로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로 해임되고 뭐 법정 가고 이렇게 된다. 그것도 똑같이 아, 방송 장악 이렇게 될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시도한 사람들을 방송 장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요거를 이제 정상화하려고 하면 그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방송 장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당한 시도를 윤석열 정권에 그게 헌법재판소든 누구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서 정리를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게 이번 기회에 이 방송 장악과 관련된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쨌든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좋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하면서 아, 그 기회는 이제는 뭐 물 건너 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항상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밥줄이니까. 그렇죠. MBC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런 입장에서는 아, 이게 기분이 너무 슬프고 그렇다 이거죠. 이진숙 체제 3년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문제의 제일 큰 맹점은 그러니까 헌재가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판단한 건데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거기 다수 의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용 의견 4인 4대 4니까 다수 의견은 없죠. 그러니까 인용 의견도 제대로 5명 체제로 돌아가는 게 이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헌재법에서 이제 7명이 돼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통위는 그게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3명 이상이 하는 게 맞는데 법엔 그게 없잖냐. 이렇게 해서 약간 물러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하면 2인 체제의 모든 거를 계속 반복되고 지속돼서 정권의 방송통신 정책 장악이랑 야당의 추천권에 무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도 개선에 또 제도로 간다. 이게 근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열받는 결론, 방통위 없애는 겁니다. 방통위 없애고 사실상의 독임제 그냥 독임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의제를 해봤더니 무슨 이게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합의제를 통해서 기하려고 했던 그런 효과는 한 개도 없고, 예? 방송장악 시도와 그것을 막는 걸로 이 힘은 다 빼고, 예? 사회적인 분열과 어떤 갈등만 낳고 이럴 바에야 그냥 정권과 함께 가자. 예, 방송 정책은 정권과 코드를 맞춰서 가고 뭐 이렇게 가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그럼 그거는 이제 답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가 그건 안 되죠. 예,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각종 위원회가 최근에는 오히려 합의가 아니라 제일 센 캐를 보내서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랬고 뭐 그 과거사 진화위도 그렇고 예전에 뭐 세월호 특조 뭐 다 제일 이상한 보수 중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 보내가지고 엉망으로 만드는 전략을 계속 보수가 쓰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그 끝을 한 거죠. 이제 네. 이번 정권에서. 그렇긴 해서 어쨌든 헌재의 논리가 조금 다소 법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상한 거랑은 다르게 어쨌든 그 결론 자체가 가져오는 효과는 되게 형식주의 논리로 가면서 사실은 2인제 체제, 왜냐면 2인 체제에서 한 결정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이 법원에 걸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긴 것도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이렇게 가르마를 타버리면 이게 법원에 어떤 또 사이드 부정적인 이펙트를 줄 거냐, 이것도 좀 문제긴 합니다. 근데 헌재 결정 자체를 뭐 지금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2인 체제 자체가 이동관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래됐으니까 그 하자의 흠결을 그냥 치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 안정성 논리에 귀결되거나 이제
뭐랄까 자발적 복종을 했다 헌재가. 이건 유감스럽긴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사실 제일 가슴 아파했던 부분은 YTN이에요, 사실. 매각. 네, YTN 매각이 그 체제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리고 사실 왜 그 회사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물음표가 많죠.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YTN을 민영화하자는 결정.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래 이게 어쨌든 간에 지분 구조로 보면은 공영 체제니까 이걸 방송을 민영화시키고자 하는 큰 어떤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이해. 그러니까 이건 납득과는 다른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세 개의 이제 민영화 응찰을 한 데가 있었죠. 네, 응찰을 한 데가 한 3개 주체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중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업체라고들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임수한 데가 유진그룹인가 뭐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력이랄지 그리고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유관 그러니까 뭐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런 거랄지 뭐 요런 부분에서 각종 부분에서 가장 뭔가 이게 걱정스러운 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 아 그래요? 네. 한경이 노린다고 했었거든요. 한국경제가. 근데 한국경제가 또 주주가 어딥니까? 정경련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가 방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를 더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 응찰했던 데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랬나요? 지금 찾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TF를 만들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네. 그랬다. 무슨 요건 같은 거를 나중에 입찰 요건을 만들어서 갑자기 그 한경이 못 들어오게 그 허들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용산에서 한경한테 안 주기 위한 술수다. 갑자기 그런 조건을 붙이냐.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왔죠. 그렇죠. 맞아.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서 무슨 썰도 있었냐면 이거를 나가리 시키려나 보다. 나가리 시키고 다시 하려나 보다. 막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여기다 왜 줬지? 그러니까 막 이게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미스터리죠. 뭐 아무튼 왜 줬을까? 2인 체제에서 이런 결정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도 참 우리가 파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옛날에 소문에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뜬 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전 정부에서도 그게 좀 열받았던 게 서울신문 매각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상 건설사에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 막 이탈하고. 그죠. 그래 괜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또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던 매체 하나가 지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건설사에 넘어가서 완전히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팔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왜 팔았어? 사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그때 둘 다 파는 걸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중에 돈 얘기는 그 YTN은 어쨌든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할 매각설이 또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만 따로 분할 매각하자 그런 이제 썰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태블릿 PC 보도도 했고 JTBC가 가져가는 건 어때? 이런 생각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이렇게 돌았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온갖 방송사, 온갖 종편사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 YTN 라디오 얘기는 뭐 라디오를 누가 산다 얘기는 왜냐면 종편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신문 그다음에 요 종편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라디오가 없죠. 라디오를 갖고 싶어 한다. 그렇죠. 요거까지 있으면은 뭐 차 운전하면서 듣는 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택시 기사들도 듣고 그러니까는 확실히 또 하나의 영역을 또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근데 YTN의 라디오는 YTN의 이제 자회사 구조인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자본 잠식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져가기가 좋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온갖 얘기가 나왔으나 뭐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이분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기재부가 허가를 해줘야 그게 팔리는 거였을 거거든요. 서울신문도 지분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유감이고 결국은 그렇죠. 민영화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운동권이 싫어하는 건 뭐다? 민영화. 아, 그럼요. 예. 네, 우리는 뭐 들고 예. 일어나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문사에.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후배들 서울신문 아는 기자랑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자들랑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셋이 밥을 먹었어요. 기자 셋이랑 저랑.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그게 푹 돼서 2명은 한겨레 가고 오. 1명은 KBS 가고 서울신문 남아있질 않아. 그 친구들은 원래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여기도 들어와 보니까 괜찮고 여기서 미래를 품겠다. 뭐 나는 급여나 사실 뭐 서울신문에서 한겨레 가는 게 뭐 급여가 뭐 그렇게 올랐겠습니까? 사실 뭐 급여가 한겨레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그럼 또 많지도 않고 뭐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의 괜찮은 전통 있는 매체를 잘 가꾸겠다고 하는 젊은 저 기자들이 막 그런 생각들을 막 이제 하길래 되게 보기 좋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술도 사고 그랬는데 참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YTN도 지금 뭐 맨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MBC, KBS도 또 마찬가지 얘기인데 정권의 들고남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이렇게 크니까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그 상황에서 평지풍파가 상대로 적었던 SBS는 오히려 그 전에 비해서 보도 기능이나 기자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쌓이는 게 보이고 K나 M은 저기 방출되거나 외곽에 빠져있던 선수들이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MB 박근혜 때 고초를 겪었던 기자들이 다시 오는데 현업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뭐랄까 간극을 바로 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보이면서 개인한테는 참 그게 어떤 불행이고 우리 언론 전체에서도 참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SBS는 사실 저는 또 SBS랑은 큰 인연은 없는데 SBS는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인연이 있고 근데 저는 SBS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KBS랑 MBC는 밖에 드러나는 게 이제 크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당탕탕 해가지고 이건 크잖아요. MBC랑 KBS는 SBS는 안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내부에 문제가 없지 않죠. 그것도 있죠. 왜냐면 거기는 오너가 분명히 있는데 오너가 있는 데는 오너가 있는 데대로 힘듭니다. 맞아요. 오너가 무슨 뭐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재벌 기업에는 그런 문제가 있죠. 맞아요. 어디로 가자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또. 여기 사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가느라고 어떤 경우에는 뭐 SBS에 이제 나름대로 능력 있는 기자님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열심히 또 이 보도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오너가 가자라고 해서 쫓아가느라고 못하는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하죠. 라디오의 경우에도 오너가 가자 하면은 또 그 방향으로 막 가느라고 이게 안 되기도 하고 갑자기 안 하던 걸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너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권의 눈치 안 보겠습니까? 맞아요. 눈치를 봐요. 보죠. 눈치를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 맞아요. 그러면 또 그거 하느라고 머리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또 근거도 없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어떤 내부의 여론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위에 이제 경영진에서 뭐 이 보도본부장 이런 거를 이제 점지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큰 언론사에는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맞아요. 나가래를 내잖아요. SBS는 요즘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나가래를 냅니다 지금 계속. 왜 그러냐?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근데 괜히 뭐 경영진이 돈을 못 벌어다 줘서 뭐 흉흉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흉흉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아니 뭐 이제 뭐 보시는 바에 따라서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SBS는 별 뭐 우당탕탕 하는 건 없으니까 KBS, MBC와는 좀 다르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로 들어가면은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다. 또 그런 거죠. 연봉은 뭐 많이 주겠지만 연봉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모르겠다. 요즘 또 경영이 또 어렵다. 태형건설이 그러니까 빨리 손을 떼라. 모든 언론은 모든 언론 민영화가 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사는 손을 떼라. 건설사 안 된다. 건설사가 껴있는 데는 다 위험하다. 맨날 오른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적기라 그러고 뭐 진짜 하여튼 뭐 오늘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또 MBC랑 KBS랑 하여튼 또 이게 오늘 어쨌든
구구가 지금 마지막 그 뭐랄까 심리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투쟁 상황에서 또 네. 어떤 변수들이 벌어질지 또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역시 민주당 줄탄핵,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증명, 이제 윤석열도 부활한다 뭐 이렇게 가겠죠.